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8단원부터 좀 할게요. 그래서 일단 8단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정의인데, 요 책에 보는 것처럼 지금 온도의 정의가 두 개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어떤 수치로 표현하는 게 온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섭씨 온도 같은 게 저 정의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표현하는 게 이제 또 온도의 정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통합과학이나 이런 걸 배울 땐 요거 이제 절대 온도의 정의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면 당연히 물체의 온도는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자의 운동이 둔할수록 물체의 온도는 뭐 하냐면 낮다. 그래서 그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온도는 점점 뭐 하냐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도 요게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운동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온도가 이제 높은 물체고, 얘는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뭐 하냐면 낮은 물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열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열이라는 걸 표현하면 열은 어떤 물체의 온도 변화를 시키는 원인이 이제 열의 정의야. 그죠? 뭐 예를 들면 힘의 정의가 어떤 물체의 온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이라고 하면, 열이라는 거의 정의는, 여기서 말하는 열이라는 거의 정의는 어떤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열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랬을 때 이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예를 들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 3개의 빈칸이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고체에서, 주로 고체에서 이제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한테 차례로 전달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입자가 열을 받아서 진동하기 시작하면 그 옆제 입자한테 열을 전달하고 다시 그 옆에 전달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열이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주로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여서 이제 요 빈칸에는 뭘 쓰면 되냐면 전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다 얘기하는 것들이 다 고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뜨거운 국에 고체인 숟가락을 담그어 두면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운 열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전도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냄비하고 후라이팬은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전도가 잘 되게 하는 거고, 손잡이나 주방 장갑은 플라스틱이나 면으로 만들어서 열이 전도가 잘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잡고 있어도 뜨겁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전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체와 기체. 보통 우리가 이제 액체나 기체 같은 애들을 유체다라고 표현하는데, 액체와 기체에서 그 열을 받은 입자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제 이 아래쪽을 가열하면 아래쪽에 가열된 입자가 직접적으로 열을 갖고 위쪽으로 가서 전달해주고 다시 아래쪽으로 뭐 하냐면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류. 자, 써볼게요. 대류다. 그래서 이제 주전자에다 물을 끓이거나 혹은 방에 난로를 켜뒀을 때 방 전체가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에어컨 같은 거를 켜뒀을 때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다 대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열이 물질에 도움이 없다. 자, 물질에 도움이 없다. 조금 전에 앞에는 열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간다고 쳤을 때 고체나 액체나 기체와 같은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동하는 방식이었는데, 열이 어떤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식을 복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태양의 열이 지구로 전달이 되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어떤 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태양에 있는 열 에너지가 지구로 전달되는 방식이 뭐가 되냐면 복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난로를 피워놨을 때 방 전체가 다 따뜻해지는 거는 대류. 알았지? 그 난로 주변의 입자가 가열이 되면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건 대류가 되는 거고, 그냥 난로에 가까이 있었을 때 난로에서 뭐야?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복사 형태로. 그랬을 때 그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함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이제 복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냉난방기를 설치할 때 어떤 효율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난방기를 어디에 설치하냐라고 하면 난방기는 이제 아래쪽에 설치하는 거죠. 이유는 이제 아래쪽에 보통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차가운 공기에 열을 가해서 위쪽으로 올려줘서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지. 그럼 반대로 냉방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면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냉방기로 뜨거운 공기에 갖고 있는 열을 뺏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지. 그래서 대류를 일으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냉난방기구를 설치할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뭐 한다? 열을 이동시켜서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체하고 물체 사이에서 어떤 열이 이동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열이라는 건 어떤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인데 열이 이동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결국은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걸 보통 뭐라고 보냐면 단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단열.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만약에 뭘 하면 단열을 하면 열이 이동하는 걸 뭐 하기 때문에 막기 때문에 온도를 뭐 한다? 변화시키지 않고 일정하게 이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단열을 일으키려고 하면 전도나 대류나 복사 이제 이런 방법을 뭐 하는 거야? 모두 막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단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단열의 대표적인 게 뭐 보온병이 단열이고, 그 다음에 주택에 있는 이제 이중창,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이제 진공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중창, 아니면 스타이로폼, 아이스박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단열을 이용한 이제 현상이다. 현상이 아니고 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시험에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게 이제 요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온병이 있는데, 보온병엔 일단은 이중벽에 진공인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어떤 진공인 공간을 만들어 놓거든. 그러면 진공이라는 거는 어떤 입자들이 거의 뭐한 상태다? 없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엇도 안 일어나고 전도도 안 일어나고 뭐도 안 일어난다? 대류도 안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차가운 물을 넣어놨으면 바깥에 있는 열이 안쪽으로 뭐 한다?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은도금된 벽면일 때. 그럼 여기 이제 은도금된 벽면이라는 건 반짝반짝하게 만들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열이 뭐 했을 때,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열이 다시 뭐가 돼서 빛의 형태니까 반사돼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이제 막아주는 거지. 그래서 뭐에 의해서? 그렇지. 복사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를 차단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이 은도금된 벽면이다.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보온병이 있으면 보온병은 진공 공간을 통해서 전도하고 대류를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은도금된 벽면을 통해서 뭘 한다? 복사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걸 차단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열평형. 그렇지? 열평형.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열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열은 방향성이 있어. 방향성. 그래서 방향성이 여기 쓰는 것처럼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뭐 한다? 접촉한대. 그럼 온도가 다른 거니까 하나는 온도가 높고 또 하나는 온도가 뭐 하겠어? 낮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뭐가 가는 거야? 열이 이동하는 거야지. 그래서 결국 열이 이동해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열평형 상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도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 열은
온도가 뭐한 곳에서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뭐한 쪽으로 낮은 물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어떤 물체에서 어떤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양을 우리가 줄여서 열량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열을 얻는데, 그럼 열을 얻으니까 열 에너지를 얻기니까 입자의 운동이 뭐한다? 활발해지겠지. 그럼 당연히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온도가 뭐한다? 그렇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열을 뭐하면? 잃으면 입자의 운동이 뭐하냐면 상대적으로 둔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온도 차이가 클수록, 그러니까 어떤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있었을 때 그 두 물질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이동하는 열의 양이 그만큼 뭐하냐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뭐 대표적으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서, 하나는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있고 또 하나는 온도가 낮은 물체가 있어. 그럼 이제 두 물체를 우리가 뭐 한다? 접촉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가 낮은 물체 쪽으로 열이 뭐 하니까 이동하니까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 그럼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열이 뭐 하니까 이동이 왔으니까 온도가 점점 뭐 한다? 올라가겠지.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를 보통 우리가 열 평형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요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뭐 하는 거야? 잃어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 에너지의 양, 다른 말로 하면 열량이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 에너지의 양, 열량하고 뭐 하냐면 서로 똑같다. 그래서 일종의 나중에 뒤에서 뭐 문제를 풀면 확인하겠지만 등식이 성립하는 거, 어떤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열평형 상태를 뭐 한다? 열평형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이용한다고 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몸의 온도를 재고 싶으면 뭐 예를 들면 겨드랑이나 이런 데다 온도계를 뭐 하는 거야? 꽂게 되면 만약에 온도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의 체온이 뭐야? 높게 되면 내 몸에서 온도계로 뭐 한다? 열이 이동하면서 내 몸이 잃은 열을 체온계가 뭐 하니까 얻게 되니까 체온계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나의 체온이 얼마인지 이제 측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얘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열평형 상태를 이용한 케이스들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온도와 열 개념에서 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더 중요한 비열과 열팽창.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오죠. 열량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자, 저기 첫 번째 빈칸은 이제 온도가 되겠지. 그래서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를 이렇게 우리가 뭐 하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뭐가 이동하는데, 열이 이동하는데 그 열이 이동하는 양을 우리는 보통 열량이다. 그러니까 이 빈칸은 이제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보통 열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칼로리나 뭐 킬로칼로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1칼로리가 무슨 뜻이에요? 1킬로칼로리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만약에 물이 1kg이 있었을 때 그 물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보통 우리는 1kcal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냐면 정의를 내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열량과 온도 변화에 관한 어떤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봤을 땐 요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개념이 요거를 먼저 좀 해야 돼요. 비열이라는 개념, 비열. 그래서 이제 비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비열이라는 개념의 비도 아닐 비자, 뭐 열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 비라는 거의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비교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뭘 비교하냐면 열 에너지를 뭐 한다? 열 에너지를 비교한다 이렇게.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열 에너지를 비교하냐 했을 때 어떤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어떤 물질을 내가 얼마를 준비하냐면 1kg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1kg, 아직 둘 다 질량을 뭐야? 똑같이 1kg. 1kg을 준비해서 그 서로 다른 놈을 온도를 뭐 하냐면 1도씨만큼 올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1도씨만큼 올리려면 가열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1도씨만큼 높일 때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가 필요한지 그 열량을 뭐 한다? 그 열량을 비교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자, 비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비열. 그래서 좀 단위가 길죠. 이렇게 단위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길어서 이제 말로 다시 해볼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인 열량 킬로칼로리를 얼마인지를 뭐 하는 거야? 비교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되거든. 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미터 퍼 세크라는 게 있다라고 치면 이게 같은 시간 동안에 뭐 한 거야?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가는지 그 간 거리를 뭐 한다? 비교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 그럼 그거랑 비슷하게 놓고 봤을 때 어떤 서로 다른 물질을 1kg을 준비해서 걔네들보다 1도씨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뭐 한다? 비교하는 값이 비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일종의 공식이 나오죠.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공식이 나와서 좀 빈칸을 채워보면 일단 여기가 비열이겠지. 그래서 비열 스몰 c라는 건 다시 해볼게. 어떤 서로 다른 물질 질량이야, 질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1kg을 뭐 한다? 몇 도씨? 1도씨. 그러니까 여기는 1도씨 온도가 변했으니까 여기는 온도 변화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을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뭐다? 열 에너지의 양을 비교하는 게 뭐가 되냐면 열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식은 뭐 문제를 푸는 상황에 따라서 위치를 조금씩 이제 바꿔서 표현하는 거지만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되는 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Q는 CM의 온도 변화. 그냥 온도가 아니고 온도가 몇 도씩 변하냐. 그 온도 변화라고 하는 값이 요 뒤에 뭐 한다? 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런 분수 형태의 식보다는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일자식의 형태가 이제 인식이 잘 되기 때문에 Q는 CMT 이렇게 알죠? CMT C암타 C암타 알죠? CM의 온도 변화 그게 이제 Q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 전에 위에 했던 거에 한 번만 적용해 볼게. 자, 여기다 적용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지금 그림이 두 개가 있을 때 가하고 나를 먼저 보는 거야. 가하고 나를 먼저 그림을 잘 보시면 가하고 나는 일단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같은 물질이란 말이야. 같은 물질.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같은 물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 그럼 같은 물질은 뭐가 똑같냐면 비열이 똑같아요. 알았지? 비열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물질의 뭐가 되냐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게 비열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물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비열이 뭐 하냐면 똑같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똑같은 비열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1만큼의 열량을 주고 또 하나는 뭐다? 2만큼의 열량을 준 거야. 그러면 자 여기다 써볼게. 얘네 둘을 비교할 때 Q는 C에 M의 자, 온도 변화. 이렇게 했을 때, 자, 같은 걸 지워보는 거예요. 같은 걸 지워본다는 건, 같은 물질이니까 비열이 똑같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물질이 질량이 똑같으니까 지우면, 결국은 가한 열량이 온도 변화에 뭐 한다? 비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1을 가했으니까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얘는 2를 가했으니까 온도가 2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하고 다를 비교하래. 그러면 가하고 다를 비교하니까 가와 자 요게 가고 요게 다지. 그럼 다시 가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똑같이 써볼게. Q는 C의 M의 온도 변화. 이렇게 했을 때 자 같은 거 일단 뭘 치운다? 자 비열이 같은 거니까 치우고 그 다음에 조건상에서 잘 보시면 자 둘이 또 똑같은 걸 보면 뭐가 같다? 둘 다 온도가 몇 도 올라갔어? 1도 올라갔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 치우고 그러면 결국은 Q가 뭐에? M에 뭐 한다? M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죠? Q가 M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얘는 1칼로리, 얘는 2칼로리. 그지? 그러니까는 Q가 M에 비례하니까 질량이 얘보다 몇 배 크니까 2배 크기 때문에 똑같이 온도를 1도 올리려면 열량을 뭐 한다? 열량을 2배만큼 더 줘야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요 식으로 다 해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하고 다. 그럼 나하고 다도 또 똑같이 Q는 C에 M의 자, 온도 변화. 자, 이렇게 했을 때 나하고 다를 비교해 보면 자, 똑같은 거. 똑같이 또 물이니까 뭐야? 자, B열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그림에서 똑같은 거보다 나하고 다 Q가 똑같네. 그럼 Q를 지우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M과 T가 뭐 하는 거야? 서로 반비례하는 거지. M과 T가 서로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M과 T가 서로 반비례하는 건 뭐냐면 얘는 물이 1이고 얘는 물이 2잖아. 그럼 얘는 물이 1이고 얘는 물이 2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 두 개 값이 똑같으니까 얘가 1대2면 2대1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1kg이니까 온도가 2도 올라갔는데 얘는 2kg이니까 몇 도만 올라가는 거야? 1도만 올라가지. 그래야지 곱한 게 서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시험에는 뭐 저런 자료 해석하는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이 자료 해석하는 것들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Q는 CM 온도 변화. 요 식에서 똑같은 거를 지우면서 어떤 관계를 해석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로 가서 이제 비열의 특징. 자, 첫 번째 뭐냐면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된대. 그지? 그럼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되니까 양에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라면 반드시 비열이 뭐하다? 비열이 크다. 아니,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가 뭐한다? 잘 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자, 요 식에 의해서 비열이 작다라는 건 요게 작은 거잖아. 그지? 그럼 요게 작으면 내가 똑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좌변 값이 똑같은데 얘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얘가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이렇게. 그죠? 얘네 두 개를 곱한 값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해를 못 할 수 있으니까 물하고 자, 식용유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이제 물하고 식용유한테 똑같이 뭐 1만큼의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가하는 거야. 근데 물의 비열은 1이고 식용유의 비열은 편의상 그냥 0.5였다고 쳐. 이렇게. 그러면 물이 내가 1을 가했을 때 비열이 1이니까 얘네 둘의 만약에 질량이 또 똑같이 1이었다고 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온도 변화가 1인데 얘는 이거랑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온도 변화가 몇이냐면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여기가 좌변이 1이니까 여기 우변도 다 1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비열이 뭐 할수록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가 잘 변한다는 건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잘 올라가거나 온도가 잘 내려가거나 그럼 반대로 치면 비열이 큰 물일수록 온도가 잘 올라가지도 않고 잘 뭐한다? 내려가지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열 시간 온도 그래프의 분석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가열 시간이 같대. 그럼 가열 시간이 있는데 가열 시간이라는 건 결국은 그 물질에 얼마만큼 열을 공급했냐. 뭐가 되냐면 공급한 열량이 되는 거예요. 가열 시간형 자체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보면 그럼 얘네들이 이제 가열하는 시간이 똑같다라는 건 이제 공급한 열량이 뭐야?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식용유하고 물을 비교했을 때 식용유가 물보다 뭐가 더 잘 올라가? 온도가 잘 올라가니까 식용유는 물보다 비열이 뭐하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온도 변화가 큰 물질일수록 비열이 뭐하다? 비열이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결론은 물이 식용유보다는 비열이 뭐하냐면 크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냥 보조선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문제에서 풀기 이제 편하기 때문에 보조선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면 가열 시간 쪽으로 보조선을 뭐해서 그려서 누가 온도가 더 많이 변하냐 그걸 갖고 비열이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좀 하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빈칸을 보시면 자, 질량이 같대. 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큰 물질수 좀 전에 봤듯이 무엇다? 비열이 작은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비열이 같대. 그럼 비열이 같다라는 건 같은 물질이잖아. 그죠? 그럼 좀 전에 했던 거 해볼게. Q는 CM의 온도 변화. 그러면 비열이 같다니까 비열이 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같은 열량을 가했대. 그럼 이것도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지. 그럼 질량과 온도 변화가 서로 뭐 한다? 반비례하겠지. 그지?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큰 물질일수록 무엇이
질량이 작다 이렇게. 그럼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요 파트가 조금 어려운 파트인데 Q는 CM 온도 변화 요 식을 갖고 다 뭐가 되냐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파트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비열에 의한 현상이다 해서 물은 비열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단원에서 사람 몸의 구성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물이잖아. 그럼 결국 물이 제일 많아서 물이 비열이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물이 비열이 큰 효과로 인해서 외부에서 열이 가해도 물이 그 열을 흡수해서 사람의 체온을 잘 올려주지 않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몸속에 있는 물이 외부의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더 나와야 될 게 이제 이런 개념이 있죠.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따뜻하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다. 그래서 이제 모래와 바닷물의 무슨 차이야? 비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비열 차이 때문에 해풍, 육풍이란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따 설명을 해볼게. 바로 나와요. 옆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나오지,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육지보다 바다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제 해풍, 육풍의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보통 우리가 이제 해풍이다라고 그러면 이제 해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서 부는 게 해풍이고 그 다음에 육풍이라는 거는 육지에서 어딜 향해서 바다로 부는 게 이제 육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상층을 보는 게 아니고 아래쪽을 보는 거야. 아래쪽. 그럼 이제 아래쪽을 봤을 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어느 쪽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해풍. 얘 됐고 얘도 그림을 보면 이제 상층이 아니고 하층을 봤을 때 육지에서 바다로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육풍이죠. 참고로 보통 우리가 이제 바람은 무슨 풍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불어오는 쪽 기준으로 무슨 풍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서풍이라고 하면 서쪽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거야? 동쪽으로 가는 바람을 서풍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제 해풍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불어서 바다에서 불어서 어느 쪽으로 육지로 가는 게 뭐가 되냐면 해풍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낮에 해가 떠 있잖아. 시험 문제 풀 때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낮에 해 떠 있으니까 해풍. 그럼 낮에 해 떠 있으면 육지하고 바다 중에 육지는 비열이 뭐하냐면 작고 바다는 비열이 뭐야? 큰 거야. 그럼 해가 떠 있을 때 육지하고 바다가 뭐 하는 거야? 태양빛에 의해서 가열이 될 때 육지가 비열이 작기 때문에 먼저 뭐 하는 거야? 먼저 가열이 되기 때문에 육지 쪽에 있는 공기가 뭐 한다? 상승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육지 쪽에 있는 공기가 상승하면 여기가 공기가 이제 아래쪽 지표면 근처에 양이 적으니까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어딜 향해서 육지를 향해서 뭐 하냐면 이동하면서 그때 이제 뭐가 부냐면 그때 해풍이 부는 거죠, 해풍. 그리고 이제 밤에는 바다하고 육지로 봤을 때 육지가 비열이 뭐하기 때문에 비열이 작기 때문에 먼저 식는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식으니까 육지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뭐야? 바다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게 설정이 된다. 그러면 결국 바다 주변에 있는 공기가 상승하면 육지에 있는 공기가 그거를 채움으로 인해서 뭐가 부냐 하면 육풍이 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육풍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시험에는 나오는데 시험 문제 풀 때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에 뭐가 보이면 해가 있으면 무조건 해풍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각적인 차이를 안 주기 위해서 낮과 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풍, 육풍을 그림으로 만약에 구분하고 싶으면 아래쪽을 보시면 돼요. 아래쪽을 보고 해풍, 육풍을 구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해풍, 육풍이 부는 게 비열 차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냥 집어넣을 때 바람이라는 건 온도가 낮은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분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 왜냐면 자, 다시 해볼게. 바다하고 육지하고 낮에 보는 거야.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그럼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보면은 육지는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가 높고, 알겠지? 그다음 바다는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뭐야?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그럼 온도가 낮은 바다 쪽에서 온도가 높은 육지 쪽으로 뭐한다? 바람이 분다. 이렇게. 그럼 다시 밤에는 육지하고 바다 중에 육지가 비열이 뭐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먼저 식는 거야. 그러면 육지가 온도가 낮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뭐야? 높지. 그럼 온도가 낮은 육지 쪽에서 온도가 높은 어느 쪽으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뭐한다? 불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꼭 나오는 건데 뭐 어렵진 않은데 어렵진 뭐 뭔가 복잡한 계산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신 시험이 나오면 조금 뭐한다? 헷갈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익히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열팽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뭐를 가하냐면 열을 가했을 때 그 물질의 길이 혹은 부피 이런 것들이 뭐 하냐면 열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통 열팽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팽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원인은 물체에 열이 가해지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뭐 하는 거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뭐 한다? 열 팽창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물질의 비슷한 특징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나 어떤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열 팽창하는 정도가 물질마다 뭐 하냐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5번째 보면 여기서 이제 시험에 하나 나오는 게 고체 열팽창이다라고 해서 열에 의해서 고체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게 고체 열팽창인데 요걸 이용한 대표적인 장치가 뭐가 있냐면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메탈. 그래서 바이메탈이라는 건 메탈이 금속이잖아.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뭐 하냐면 붙여놓은 게 이제 바이메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으면 이제 열을 가했을 때 얘네들이 뭐 하겠어? 팽창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놈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금속이 뭐 하냐면 휘어진단 말이야. 그럼 휘어지는데 만약에 열을 가했을 때 어느 쪽으로 휘어지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열팽창 정도가 뭐 하냐면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두 금속을 내가 이렇게 붙여놨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이게 하나의 금속이고 이게 또 하나의 금속이었다고 쳐.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열을 가해. 그러면 위에 있는 금속과 아래에 있는 금속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휘어졌다고 칩시다. 열을 가했을 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만약에 비교한다고 치면 위에 있는 금속이 이만큼 뭐 할 때? 팽창할 때 아래에 있는 금속은 뭐야? 이만큼 밖에 팽창 안 했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금속이 아래에 있는 금속에 비해서 팽창하는 정도가 뭐야? 더 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열 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뭐 하는 거야? 휘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제 이런 금속들을 냉각을 시키잖아. 그럼 냉각을 시키면 거꾸로 열 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뭐야? 큰 쪽으로 휘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항상 열 팽창 정도가 뭐 한 거야? 다른 금속들을 뭐 한다? 이렇게 서로 붙여놓은 것들을 바이메탈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 바이메탈은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온도를 뭐 하게 되면 떨어뜨리게 되면 휘어지는 성질이 나타난다고 보겠지. 그래서 휘어지는 성질이 나타나서 열을 가했을 때는 열 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지는 거고 만약에 열을 뺐잖아. 그러면 열 팽창 정도가 큰 놈이 더 많이 수축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열 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뭐 하냐면 휘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해풍, 유풍처럼 약간 뭐 할 수 있는 거야?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이제 잘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이제 액체 열팽창이다. 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딱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온도계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온도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온 온도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까 했듯이 이제 체온을 내가 재기해서 온도계를 겨드랑이에 껴. 그럼 나의 체온이 높으니까 나의 체온이 높은 쪽에서 온도계 쪽으로 뭐가 이동해? 만약에 열이 이동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에탄올이나 수온이 열받아서 뭐야? 팽창하면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뭐다? 체온을 측정하는 거지. 그래서 수온이나 알코올의 열 팽창을 이용해서 온도계 이런 것들을 뭐 하냐면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가 흔히 먹는 음료수가 열팽창으로 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에 음료수를 가득 뭐 한다? 가득 채워놓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8단원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열의 이동 방식이나 열평형, 그 다음에 열량이나 비열의 개념,
그 다음에 열팽창의 개념,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개념 설명을 좀 잠깐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부터 다 찍어놨는데 이제 너무 길게 촬영을 하면 어차피 니네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촬영을 좀 하니까 뭐 시간이 있을 때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다시 또 질문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8단원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할게.